제1주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짧은 강의에서는 이 강의를 개설한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연구 방법 없는 강의를 정말 충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운 주제들, 조금 어려운 논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학하고 계시는 각 대학,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정치학 연구 방법 없는 강의의 주제를, 모든 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강의는 방법론, 그 다음에 방법, 이 두 가지 용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인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이라는 영어 표현은 methodology입니다. 그러니까 method, logy가 달려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방법론이란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방법이 왜 무엇인가를 하는데 타당한가? 어떤 연구 방법이 어떤 분석 논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방법론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강아지 집을 짓기 위해서 톱이라든가 망치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구 자체에 관한 논의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톱질을 할 때 가장 나무를 잘 자를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 그게 바로 방법이지요. 물론 그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방법론을 적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두 개를 조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법론과 방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면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학교 때죠. 요즘 이 중고등학교 수학 교육이 어떤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함수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1차 함수 방정식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굉장히 모습이 다양합니다. 여기다가 제곱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럭크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본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X이죠. 여기서 F라는 이 알파벳은 영어의 func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방정식을 영어로 functional equation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수라는 말을 잠깐 접어두고 이 식 자체로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거죠. X는 기능하여 Y를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X functions to produce Y.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X가 어떻게 기능을 해서 Y를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변화하면 그것의 B곱만큼 거기다가 A를 더할 때 Y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함수를 왜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쓸모가 있으니까 배웠겠죠. 그러면 그 쓸모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도대체 이 y equals a plus bx라는 일차함수 방정식 혹은 일반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y equals fx 이건 대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그것이 사회과학이든 혹은 자연과학이든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전부 무엇을 하는 작업입니까? 바로 수수께끼를 푸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측했을 때 도대체 저 현상이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띠고 나타났나? 또 우리가 관심을 둔 현상이 변했을 때 무엇이 저런 변화를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수수께끼죠. 그래서 과학의 정의는 아주 다양합니다. 과학 철학자들에 따라서 과학의 정의가 다 달라요. 예컨대 20세기의 위대한 과학 철학자 중에 하나인 칼 포퍼 같은 분들은 과학이란 결국 error elimination 그러니까 오류 보정의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 과학의 정의의 수는 과학 철학자들만큼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해요. 뭐냐면 과학은 puzzle solving activities 뭡니까? 결국 수수께끼 푸는 작업이다. 우리는 정치학에서 경제학에서 물리학에서 화학에서 생물학에서 다양한 수수께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과학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이 방정식은 y, f, x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 빠졌네요. equals도 있네요. 위에 1차 방정식은 y equal sign a 상수죠. 플러스 sign b 우리가 이걸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x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작은 아주 간단한 함수 방정식이 6개의 구성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인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방정식을 만든 이유는 이 6개 중에 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만든 거다. 이런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Y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 Y는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심볼이죠. 우리가 과학에서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더 정확히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Y를 사용합니다. 우리 정치학 연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치 질서가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굉장히 불안하다. 또 정치 질서가 변화하기도 한다.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 정치 행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 아닙니까? 투표.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표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야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랬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A에게 투표한 분도 계시는 반면 B나 C 혹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수수께끼가 왜 나는 후보 A에게 내 표를 던졌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투표 B를 지지하셨을까? 이런 수수께끼들이 나옵니다. 그 수수께끼들이 Y라는 하나의 심볼로 표현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Y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정치 질서가 어떤 나라의 정치 질서가 수백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 왔다 할 때 우리는 글쎄 왜 그렇지? 라고 큰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무엇이 저렇게 정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Y가 변할 때 그것을 수수께끼로 삼아요. 왜 어떤 사람은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나? 왜 우리 어머니는 A당 후보를 지지했는가? 또 왜 우리 아버지께서는 B당 후보를 지지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현상인 Y가 변화할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 Y 많지요. 제가 요즘 이 관심을 두고 있는 Y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체중입니다. 제 체중이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자꾸 늘어나면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는 왜 내 체중이 변화했는가? 왜 계속 느는가? 어떤 분들은 반대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내 체중이 자꾸 주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내 체중이 늘어나도록 혹은 주도록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변화의 원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죠. 이런 거예요. Y가 Y-로 변화하고 2-로 변화하고 계속 dash가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죠.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하겠으면 우리는 일반화하면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거의 발음이 비슷하네요. Why?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Y가 변화하는가? Why has Y changed?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흔히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그 살이 찌는 거야. 혹은 밥을 요즘 내가 잘 안 먹었더니 살이 빠진 거야.
혹은 운동을 많이 했더니 체중이 줄었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니까 체중이 늘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측했기 때문이에요. 뭘 봤을까요? 두 가지를 봤겠죠. 매일 이 체중계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 체중이 늘어나는 혹은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관측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Y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는 모습을 관측했다는 거죠. 그 다음, 아마도 이게 원인일지 몰라라고 여러분이 상정하신, 그렇게 생각하신, 짐작하신 밥 먹는 양, 뭐 칼로리 소비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칼로리 매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먹는 칼로리의 량이 매일 소비하는 칼로리량이 조금씩 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관측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일 동안 말입니다. 칼로리 소비량과 그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관측해서 그것을 쭉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뭐 쭉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Y축, X축 이렇게 쓴 겁니다. Y는 바로 우리가 관심을 둔 체중의 변화 양상. 올라가겠죠? 혹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X는 우리가 매일 소비한 칼로리의 량이지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섭취한 칼로리량,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 체중, 즉 하나의 X자료와 Y자료가 만나는 지점을 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지난 100일 동안 X와 Y의 그 자료를 모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축에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100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X는 쭉 늘어나는데 Y는 어떤 구간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자기 전에 라면 먹고 빵 먹어도 체중은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변화했다는 거죠.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칼로리 소비량이 내 체중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일 1,500칼로리씩 일정하게 이제 섭취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량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체중은 막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더라.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칼로리 섭취량이 체중 변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수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 점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깔끔한 라인을 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건 타고 있고 어떤 건 위아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선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런 어, 유형, 패턴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칼로리 섭취량을 늘릴수록 밥을 많이 먹을수록 체중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패턴, 이 유형을 우리가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100개의 점이 쫙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을 대표하는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선이 이 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야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건,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선 위에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기울기가 B지요.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함수는 하나의 방법, 메서드입니다. 그럼 이 메서드는 무엇을 찾기 위한 방법이냐? 함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논의의 맥락을 바꿔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 어떤 다른 현상을 초래하는가? 내가 관심을 둔 현상은 자꾸 변화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자 해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복잡한 말로 인과추론, 인과관계를 추론해내는 작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causal inference 이렇게 부르죠. 쉽게 말해서 내 체중이 왜 변화했는가? 왜 우리나라 정치 질서의 안정성이 오르내리는가? 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커지거나 아니면 급격히 하락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 질서가 더 안정적이 되거나 또 그 불안정성이 커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 혹은 시민의 신뢰가 커지거나 혹은 작아진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의 신뢰의 수준을 결정하는 원인을 짐작해내야 돼요. 짐작해낸다기보다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원인은 바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성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causal inference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causal inference라는 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두 현상 간의 인과관계 혹은 인과적 연계성을 우리가 추적하는 작업인데 어떻게 추적하느냐? 이럴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논리를 적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야 라고 단언하려면, 단언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추론하려면 어떤 특정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게 뭘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네요. 25분이나 지났네요.